폴란드는 나치 독일에 가장 먼저 맞선 나라이며 불가능한 조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넓고 개방된 국경, 자연 방어물 부재, 그리고 아직 현대화가 진행 중인 군대를 가지고 정밀하게 준비되고 그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폭력으로 실행된 침략에 저항해야 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은 북쪽, 서쪽, 남쪽에서 국경을 넘어 군사 목표물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타격하는 공중 폭격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며칠 만에 통신이 붕괴되고 주요 도시들이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군은 여러 전선에서 저항하며 임시 방어선을 구축하고 결코 도착하지 않을 연합군의 지원을 기다리며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9월 17일 여러 지점에서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붉은 군대가 동쪽에서 진입하여 독일과 비밀리에 합의된 분할을 완료했습니다. 불과 5주 만에 나라는 무너지고 분열되었으며 2명의 전체주의 점령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바꾼 그 캠페인은 초기에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프란치셰크 호니오크, 히틀러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했던 시신. 프란치셰크 호니오크의 알려진 사진은 단 한 장뿐입니다. 그 사진은 어떤 가족 행사에서 아마도 법원을 방문했을 때 찍혔을 것이며 그를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짙은 금발 머리카락이 관자놀이에서 휘어지기 시작했으며 창백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약 158cm로 평균보다 약간 작았고 다소 단정치 못한 외모는 그의 평범하고 거의 완전히 무의미한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의 운명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41살의 이 독신 남성이 납치범들에게 끌려갈 때 그는 자신이 왜 체포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를린 프린츠 알브레이트 거리 게슈타포 본부의 기록 보관소에서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특정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반독일 활동 경력이 있는 폴란드인을 급히 찾고 있었습니다. 호니오크는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1898년 독일 상부 실레지아주에서 태어난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실레지아 봉기에서 폴란드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폴란드에서 얼마간 지낸 후 그는 1925년 독일에 돌아와 추방 명령에 맞서 싸워야 했고 심지어 제네바에 있는 국제연맹에 자신의 사건을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1939년에는 더 이상 활발히 활동하지 않았지만 그의 고향 호헨리벤에서는 여전히 폴란드 대의의 옹호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8월 30일 그는 먼저 보이텐 막사로 옮겨져 약간의 음식과 물을 제공받았고 그 후 오펠른에 있는 게슈타포 본부로 가서 기록 보관실에 갇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모든 이동 중에 그의 감시자들은 그가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짧은 지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가 거쳐간 어떤 곳에서도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분은 숨겨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월 31일 그는 글라이비츠 경찰서로 끌려가 홀로 갇혔으며 다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그의 삶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하우스 오버슐레지엔 호텔에서 SS 소령 헬무트 나우요크스는 6명으로 구성된 자신의 그룹에게 최종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27살이었고 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마친 후 공산주의자에게 구타당한 뒤 1931년 SS에 입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적인 갱스터라고 불렀고 그는 독일 경찰청장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나우요크스가 글라이비츠에 도착한 것은 하이드리히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광산 기사로 위장했지만 그의 실제 임무는 독일을 향한 폴란드 공격을 가장하는 비밀 작전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 간의 관계는 이미 수년 동안 긴장되어 있었으며 베르사유 조약 이후 상부 실레지아, 포젠, 폴란드 회랑과 같은 독일 영토 상실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히틀러는 그의 인종차별주의 외에도 동쪽으로 팽창하려 했습니다. 1939년 여름 그는 양보가 아닌 전쟁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고 독일 국민은 또 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자신의 공격을 정당화하고 폴란드를 침략자로
독일을 희생자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 회의에서 8월 22일 그는 설령 믿기 어렵더라도 갈등을 시작하기 위한 선전적 이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자 그대로 승리자는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결코 의문을 제기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나치의 선전 공세는 강화되었다. SS가 작전을 주도했지만 군사 정보기관 또한 참여했다. 8월 마지막 주에 폴란드 그룹에 거짓으로 기인된 다양한 공격이 발생했다. 최신에서는 기념비에서 폭탄이 터졌고 포즈난에서는 독일 서점에서 또 다른 폭탄이, 노비송치에서는 철도 교량이 파괴되었다.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8월 28일 타르누프역에서 발생했으며 그곳에서 어린 소녀 1명을 포함하여 24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책임자인 안토니 구지는 독일 조직에 의해 모집되었으며 무전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가방에 폭발물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말은 이러한 행위에 독일이 개입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SS는 계속해서 갈등을 부추겼다. 하이드리히는 독일 국경에서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요소들을 추방하라고 명령했다. 폴란드인들을 비난하기 위해 주택과 농장에 대한 방화 공격이 계획되었다. 독일 언론은 폴란드 테러와 독일 시민들에 대한 살인을 언급했다. 또한 베르나우에 폴란드 침입을 가장할 SS 자원병들을 위한 훈련센터가 설립되었다. 8월 31일 밤 이 그룹들은 호흐린덴과 같은 국경 초소를 공격했으며 폴란드 장비를 갖추고 변장했다. 현실감을 주기 위해 6명의 포로들이 살해되어 그 자리에 남겨졌다. 이 모든 속임수 속에서 글라이비츠 공격의 사실들이 혼란스러워졌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작전을 다른 유사한 작전들과 혼동하여 더 많은 희생자와 폴란드군 복장을 한 공격자들이 있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원본 기록들은 글라이비츠에서 오직 1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공격자들은 제복을 입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다른 공격들과 달리 글라이비츠에서는 이른바 반란군에게 목소리를 주어야 했다. 나우욕스는 간단한 계획을 고안했다. 송신소를 점령하고 직원들을 가두고 천장에 총을 쏘고 폴란드어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었다. 그는 해가 질 무렵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고 있을 때인 저녁 8시에 이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유혈 사태는 없어야 했지만 그의 상관들은 시신 한 구를 요구했다. 게슈타포의 하인리히 뮬러 국장은 반독일 전력이 있는 폴란드인 1명을 보내 그 시신을 현장의 증거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프란치셰크 호니오크였다. 호니오크가 경찰서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우욕스는 그의 호텔에서 명령을 기다렸다. 오후 4시에 그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암호와 함께 전화를 받았다. 그는 팀을 모으고 지시를 검토한 후 송신소로 향했다. 그들은 정확히 8시에 도착하여 직원들을 제압하고 지하실에 묶었다. 그 후 그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시키기 위해 비상 마이크를 찾았다. 나우욕스는 그것을 연결할 수 없었으므로 직원 1명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강요했다. 그때 폴란드어를 구사하는 그루번인 카를 호르나크는 구겨진 종이를 꺼내 짧은 메시지를 읽었다. 주의, 여기는 글라이비츠입니다. 라디오 방송국은 폴란드군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 독일에 있는 폴란드인들에게 봉기할 것을 촉구하는 나머지 연설은 결코 완전히 들리지 않았다. 글라이비츠 지역에서만 잡혔고 나머지는 간섭 때문에 사라졌다. 베를린에서는 하이드리히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호니오크는 가짜 의사에게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은 채 역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남자가 그를 뒷문 출구 근처에 놓았습니다. 그를 누가 죽였는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나우요크스는 밖으로 나오면서 그가 얼굴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966년에 사망할 때까지 나우요크스는 그를 살해하지 않았으며 그의 신원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베스테르플라테 180명의 남자들이 한 제국의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9월 1일 새벽 4시 43분에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거대한 독일 전함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이 단치히 항구에서 닻을 올렸다. 그 배는 운하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여 비스와강 남쪽 만곡부, 즉 5 휘파람의 구비로 알려진 지점 바로 앞에 자리 잡았다.
거기서 배는 베스테르플라테에 있는 폴란드 군사 보급창으로 대포를 돌렸는데 거리는 약 300m였다. 구스타프 클라이캄프 함장이 명령을 내리자마자 대포가 발사되었다. 그날 아침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마 그 낡은 전함이 공세를 시작하기에 가장 논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은 1906년에 진수된 옛날 함선 계열의 생존자였으며 새로운 모델들이 해전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훨씬 전이었다. 그것은 대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구식이었다. 1916년 유틀란트 해전에 참전했고 그 후 퇴역하여 부유 숙소로 사용되었다. 나중에는 사격 연습의 표적으로 사용될 생각까지 있었다. 배의 선수에는 다른 시대에서 온 것 같은 수직 충각 디자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젊은 독일 해병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재활성화되었으며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독일의 승리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친선 방문의 일환으로 단치히에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것은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격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첫 포탄이 강하게 명중했고 베스테르플라테 섬은 흔들렸다. 그것은 바다, 철도, 공업지대, 그리고 오래된 운하로 둘러싸인 작은 육지였다. 전체적으로 폭은 겨우 반 킬로미터였다. 내부에는 7채의 벽돌 건물, 보호벽, 몇몇 은폐된 벙커, 참호, 감시탑, 그리고 몇 개의 전략적 방어 지점이 있었다. 그 장소는 소박해 보였지만 그곳을 차지한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고 많은 베테랑들은 독립적으로 작전 수행에 익숙했다. 그들은 소령 헬리크 수와르스키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그는 수년간 자신의 작은 수비대를 최소한의 것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직업 군인이었다. 비록 180명 남짓한 병력뿐이었지만 그들은 그 장소를 나무와 덤불 사이에 숨겨진 요새화된 진지로 변화시켰다. 각 벙커는 비밀리에 강화되었고 참호와 탈출 경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경포병은 정확하게 배치되었다. 심지어 길이 막히더라도 어떻게 저항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잘 설치된 함정이었다. 첫 해상 포격은 수분간 이어졌고 공기는 연기와 콘크리트 파편으로 가득 찼다. 배에서 발사된 총성이 멎자마자 200명 이상의 병력으로 구성된 독일 전개 부대원들의 공격대가 전함이 포격했던 운하를 따라 진격했다. 그들은 명확한 명령을 받았다. 베스테르플라테를 빠르고 강하게 점령하고 아무도 살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라. 하지만 그들은 그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덤불과 반쯤 묻힌 구조물 뒤에서 방어군들은 기관총과 자동소총으로 사격을 개시했다. 공격대는 숨 쉴 틈 없는 집중 사격에 갇혔다. 몇 분 만에 그들은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내며 후퇴했다. 기습 공격은 실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그룹이 반대편, 즉 감시가 덜한 지역에서 접근을 시도했다. 그들도 격퇴당했다. 위장된 진지에서의 정밀 사격은 어떠한 전진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첫째 날 동안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어느 것도 방어선을 뚫지 못했다. 둘째 날 공격자들은 더 무거운 포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새로운 위치에서 박격포를 쏘고 곡사포를 발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벽돌 구조물을 뚫으려고 시도하며 레일 위에 돌격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물들 중 많은 곳은 내부적으로 강화되어 있었고 충격을 견뎌냈습니다. 게다가 식물과 잔해들이 방어 위치를 더욱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일부 구역은 피해를 입었지만 저항의 주력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긴장되었지만 조직적이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은 교대로 주요 지점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교대 근무로 몇 시간씩 잠을 잤고 남은 비축 식량을 먹었으며 끊임없는 폭발음과 총성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높게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항복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저항하는 매일이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셋째 날은 복합적인 공격을 가져왔습니다. 공중에서는 경폭격기들이 작은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동시에 지상에서는 독일군 부대들이 연막 엄호 아래 진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벙커에서 쏘아지는 총격이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일부 독일 병사들은 외벽에 가까이 다가가는 데 성공했지만 숨겨진 작은 틈새에서 던져진 수류탄에 맞았습니다.
넷째 날 직접적인 공격에 부분적인 중단이 있었습니다. 독일 군들은 항복을 요구하기 위해 확성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포위되었고 상황은 무익하며 아무도 그들을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내부에서 폴란드 병사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수리하고 탄약을 재분배하며 다가올 일에 대비했습니다. 다섯째 날 전함이 다시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철갑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발이 주벽 근처에 명중하여 부분적인 붕괴를 야기했습니다. 한 창고가 명중되어 불이 붙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섬의 일부를 뒤덮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자들은 정확하게 응사했습니다. 공격자들이 넘어가려는 모든 시도는 끊임없는 총탄 세례로 맞이되었습니다. 여섯째 날 폭격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야간 공격이 시도되었는데 특수부대들이 작은 보트를 타고 운하를 건넜습니다. 어둠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조명등이 갑자기 켜지면서 침략자들을 노출시켰습니다. 기관총이 다시 울렸습니다. 물은 잔해와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단 1미터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 주 건물 잔해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인 사령관은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탄약은 소진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약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공격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공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확한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보장과 함께 항복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의 후 사령관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팔을 높이 들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나왔습니다. 적들은 그들을 존경심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보강 병력 없이 외부 지원 없이 모든 것을 소진하기 전까지 항복하지 않고 7날 동안 버텼습니다. 베스테르플라테 방어는 사건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준비와 용기 전략만 있다면 작은 집단도 누구의 예상보다 더 오래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벽들은 무너졌지만 역사는 우뚝 섰습니다. 왜 폴란드는 첫날부터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구성부터 지도 자체가 이미 폴란드에 불리했다. 동쪽으로 길게 뻗어 있고 자연 방어선이 없는 길쭉한 형태는 이 나라를 군사적 야심을 가진 어떤 강대국에게든 쉬운 먹이로 만들었다. 방어벽 역할을 할 산도, 사막도, 잘 갖춰진 군대의 통행을 막을 넓은 강도 없었다. 더 크고 더 잘 무장한 이웃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많은 경우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보호받지 못하는 평야와 같아서 모든 바람에 노출되어 있었다. 서쪽에서는 히틀러가 집권한 이래 독일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편성되었다. 독일은 산업시설을 재건하고 잃어버린 국경을 회복했으며 폴란드를 장애물로 묘사하는 이념적 캠페인을 시작했다. 더 동쪽에서는 소련 또한 주에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비록 공개적으로는 직접적인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규모와 야망은 부인할 수 없었다. 북쪽에는 수년 동안 분쟁이 많았던 단치히 회랑이 있었고 남쪽에는 최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되어 베를린과 관계를 유지하던 슬로바키아가 있었다. 이처럼 불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폴란드가 방어를 계획하는 것은 극도로 복잡했다. 국경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시도해야 했다. 그리고 이는 가용한 자원으로는 거의 불가능했다. 폴란드군은 여러 핵심 지점을 담당하는 그룹으로 분산되어 있었지만 가장 필요한 곳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집중도는 없었다. 단호하게 공격하는 어떤 적이든 쉽게 방어선을 뚫고 내륙으로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다. 인프라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도로는 좁고 대부분 상태가 좋지 않았다. 많은 시골 지역은 여전히 비포장 도로에 의존하고 있어 병력 이동이나 보급을 신속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차가 주요 운송수단이었지만 철도망은 단편화되어 있었다. 철로는 항상 외국의 기준과 호환되지 않아 긴급 이동이나 잠재적 동맹국과의 지원 교환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약점은 경제였다. 비록 독립 후 어느 정도의 안정화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산업화는 제한적이었고 특정 지역, 특히 남부와 중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영토의 대부분은 여전히 농업에 의존했으며 생산 시스템은 현대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내부 불균형은 매우 제한적인 군사력으로 이어졌다. 차량, 연료, 부품, 통신이 부족했다. 그리고 있는 것조차 항상 체계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외교 정책 또한 많은 여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폴란드는 이전 몇 년 동안 프랑스 및 영국과 조약을 체결하며 외교적 독립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은 실용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다. 국가 간의 거리, 공통 계획의 부재, 그리고 동유럽 개입에 대한 실제적인 무관심은 폴란드인들을 어떤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거의 홀로 남겨두었다. 지원 약속은 모호했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즉각적인 보장은 없었다. 또한 내부 인식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자신들의 저항 능력에 지나치게 자신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처럼 초기 공격을 견뎌내고 강대국의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전쟁 수행 방식의 최근 변화나 잠재적 적대자들의 잔혹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실보다는 희망에 기반한 상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군사 계획은 그러한 과도한 자신감을 반영했습니다. 여러 방어선이 설계되었지만 많은 부분이 실제보다는 이론적이었습니다. 일부 핵심 지역에는 기본적인 요새조차 없었습니다. 부대들은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전차는 적었으며 현대적인 포병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항공력은 잠재적 적들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구식이었습니다. 심지어 통신조차 취약했습니다. 많은 명령이 안전한 연결 시스템 없이 전령이나 전화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요인은 동원이었습니다. 제때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느렸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소집되었지만 제때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수송, 의류, 무기가 부족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병들이 최소한의 훈련도 없이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는 사기뿐만 아니라 군사장치 전반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는 동안 잠재적 공격자들은 장애물이나 방해 없이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통합 지휘도 문제였습니다. 경험 많은 지휘관들은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화에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습니다. 명령은 늦게 도착했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일부 지역 지휘관들은 다른 부대와의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응집력 부족은 조직적인 저항 시도를 약화시켰습니다. 반면에 민간인들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있었지만 분쟁 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피소, 대피 계획, 정보 캠페인이 부족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을 때 혼란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소수 민족과의 관계 또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부의 여러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유대인 공동체와의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평시에는 이러한 차이가 억제되었지만 위기 시에는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부 세력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역사적 반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취약성은 또 다른 취약성 계층을 추가했습니다. 이념적 수준에서 폴란드 정부는 역사, 종교, 언어에 기반한 강력한 국가 정체성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론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공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맥락에서는 부과될 수 있었던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이 여기서는 마찰 지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필요할 때 내부 단결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폴란드 외교는 외부 압력에 맞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협박에 굴복하거나 주권을 위협하는 합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직성 또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넓은 동맹이나 전술적 양보를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시기에는 기동의 여지를 제공했을 수도 있는 문들이 닫혔습니다. 이 전략은 막다른 골목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국제적 인식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 나라는 대규모 위기에 맞서기에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불안정하며 젊은 나라로 비춰졌습니다. 이것은 추정상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더 큰 갈등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파트너보다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려는 모든 시도를 약화시켰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잠재적인 적들과의 차이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무기, 현대적인 전술, 그리고 진보된 통신에 투자하는 동안 폴란드는 여전히 과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에서도 많은 관행들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어떤 움직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첫날부터 병사들을 불리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내부 정치 분위기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안정된 정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민간인과 군인 그리고 다른 권력 부문 간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일부 중요한 결정들은 늦게 또는 필요한 합의 없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혼란을 야기하고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도자와 시민들은 위협이 구체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적이 감히 첫 발을 내딛지 않거나 다른 나라들이 제때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환상은 중요한 결정을 지연시키고 위험의 크기를 과소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혼돈의 징역, 독일이 일주일 만에 폴란드를 짓밟은 방법. 새벽에 사이렌이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고 아직 잠들어 있던 도시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에 흔들렸습니다. 첫 폭탄은 역, 도로, 비행장, 창고와 같은 주요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몇 분 만에 평온은 완전히 사라졌고 방향을 잃은 민간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연기, 비명, 혼란이 가득했으며 사전 경고나 반응할 시간도 없이 모든 것이 동시에 마치 동시다발적인 공격처럼 일어났습니다. 독일 사단들은 예전의 전통적인 군대처럼 징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직선적인 전선이나 고전적인 포위 공격이 아니라 깊이 있는 징역으로 가장 취약한 방어선을 빠르게 돌파하고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부대들을 분산시키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혼란을 뿌렸습니다. 공중 지원을 받는 탱크 부대들은 빠르게 이동하며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었고 일부 수비대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수적으로나 무장으로나 열세였습니다. 그 결과 몇 시간 만에 폴란드 조직 체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는 군용 차량뿐만 아니라 피난하는 사람들의 물결로 마비되었습니다. 온 가족, 노인, 아이들, 마차, 자전거, 심지어 동물들까지 모두 전선에서 멀어지려 했지만 명확한 전선은 없었고 공격은 여러 방향에서 쏟아졌으며 아무도 안전한 경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열차들은 역을 떠나기도 전에 폭격을 당했고 도로는 잔해, 시신, 버려진 짐들로 막혔습니다. 초기 며칠 동안 폴란드 부대 간의 통신은 두절되었고 일부 명령은 전혀 도달하지 못했으며 다른 경우에는 메시지가 모순되거나 너무 늦었습니다. 중앙사령부는 병력을 재편성하려 했지만 기동성은 제한적이었고 정보는 불완전했습니다. 결정은 상황이 완전히 바뀐 후 몇 시간 늦게 내려졌고 일부 장교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했으며 다른 장교들은 결코 도착하지 않을 지시를 기다리며 조정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한편 비행기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군사 목표물뿐만 아니라 피난민 행렬, 부상자가 탄 자동차, 탈출하려는 민간인 집단까지 공격했습니다. 끊임없는 폭발과 함께 병원들은 의사, 들것, 약품 부족으로 마비되었고 시체 안치소는 수용할 수 없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신을 빠르게 매장하기 위해 공동묘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지하실이나 교회에 몸을 숨겼고 일부 사제들은 밖에서 끊임없이 포탄이 떨어지는 동안 집단 기도를 조직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종을 칠 사람이 더 이상 없어서 종소리가 멈췄고 들판은 분화구와 잔해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시골길은 쓰러진 나무나 파괴된 다리로 끊겼고 농장은 버려진 채 동물들이 먹이나 돌봄 없이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혼란은 가중되었고 일부 폴란드 부대들은 재편성을 위해 후퇴하려 했지만 막힌 길이나 이미 점령된 지역에 부딪혔습니다. 다른 부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포위되었고 방어선은 몇 시간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적의 기술적 우월성뿐만 아니라 속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공세가 동시에 모든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 같았습니다. 군대와 보급품을 이동시키는데 필수적인 철도는 많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 열차는 출발하기도 전에 폭탄에 맞았고 다른 철로는 적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폴란드인 스스로 사보타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후퇴를 어렵게 만들었고 민간인으로 가득 찬 열차들이 연료나 방향도 없이 들판 한가운데 멈춰서 공습에 노출되었습니다. 공포는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공포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살, 독극물 살포, 사보타주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많은 이들이 정부가 무너졌다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이 내부 배신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진실과 집단적 공황을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부는 숨어버렸고 다른 이들은 가진 것 중 얼마 안 되는 것을 챙겨 목적지 없이 걸었습니다. 공항에서는 얼마 안 되는 작전 가능한 비행기들이 지상에서 파괴되기 전에 이륙하려고 애썼습니다. 많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있을 때 피격되었고 일부 조종사들은 항공기를 살리기 위해 동쪽으로 날아가기로 결정했지만 그곳에서도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영공은 장악되었고 대공 방어는 부족하고 조직적이지 못했으며 많은 경우 불필요하게 탄약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발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급품도 끊겼습니다. 군부대들은 식량, 물, 휘발유가 바닥나기 시작했고 일부는 연료 부족으로 차량을 버려야 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계속 나아가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식량을 징발하여 긴장을 유발하기도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폴란드 군인들이 민간인들과 가진 얼마 안 되는 것을 나누며 사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모두가 상황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바르샤바에서는 정보가 혼란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적이 징역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디로, 얼마나 징역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신문은 계속 발행되었지만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 관료들은 직위를 버리고 떠났고 다른 이들은 피난처를 마련하고 배급과 비상조치를 조직하며 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며 라디오는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폭격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방송했습니다. 학교들은 문을 닫았고 교회들은 병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동네에서는 이웃들이 밤에 교대로 경비를 섰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탈출이 이어졌고 차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 도망쳤지만 곧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걸어서 가는 사람들은 짐가방, 아이들, 동물들을 짊어지고 길을 가득 채웠으며 명확한 목적지 없이 그저 비행기 소음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공장들은 가동을 멈추었고 일부는 대피되었고 다른 일부는 폭격당했습니다. 작업장들은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임시 방편에 수리를 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쉬운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을 껐지만 그것 또한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고 스파이와 협력자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으며 때로는 단지 다른 억양을 가졌거나 특이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편집증이 고통과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임시병원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체육관, 극장, 심지어 기차역에도 손에 잡히는 대로 담요, 낡은 문짝, 더러운 매트리스를 사용하여 들것을 설치했습니다. 의사들은 쉬지 않고 최소한의 필수품만으로 일했습니다. 붕대, 마취제, 기구가 부족했고 부상자들은 끊임없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다리다 죽었고 다른 이들은 불안정한 상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곳에서 의사들은 수녀, 자원봉사자 또는 석방된 죄수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붕괴는 분명했지만 완전히는 아니었고 일부 지점에서는 소규모 병사들이 건물, 숲 또는 강을 이용하여 저항선을 조직하려고 했으며 수레, 가구 또는 통나무로 바리케이드를 세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시간 동안 징역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다른 경우에는 민간인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용감하지만 고립된 행동이었고 이들을 연결할 공통 전략이나 중앙 집중식 계획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농민들이 부상당한 병사들을 숨겨주고 민간인 옷을 주고 먹여주고 탈출을 도왔습니다. 일부는 밀고당해 총살당했고 다른 일부는 여러 명을 며칠 동안 보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비밀 라디오 방송국들은 짧고 암호화된 메시지로 사기를 유지하고 소규모 파괴 공작을 조직하려고 노력하며 지하실에서 송출을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즉흥적이고 확고한 구조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차들이 계속 진격하는 동안 많은 소도시들은 저항 없이 점령당했습니다.
일부 지방 당국은 더 이상의 파괴를 막기 위해 부분적인 항복을 서명했고 다른 도시들에서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상징적인 열쇠를 넘겨주었습니다. 점령군들은 새로운 깃발을 세우고 거리의 이름을 바꾸고 관공서를 장악하여 협상 없이 신속하게 새로운 질서를 부과하며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록 보관소는 약탈당했고 문서들은 불태워졌으며 기록들은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폴란드 정체성의 모든 흔적이 지워졌고 군복은 소각되었으며 상징물들은 철거되면서 며칠 만에 역사를 지우려고 시도했습니다. 박물관은 폐쇄되었고 도서관은 점령당했으며 일부 조각상들은 무너졌고 특정 책, 노래, 연설은 금지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는 단지 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상징적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가 전반적인 패배감으로 끝났지만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적은 깊숙이 침투했고 모든 방어선을 붕괴시켰으며 모든 구석구석에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저항은 존재했지만 흩어져 있었고 장비가 열악했으며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 지원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국제적인 반응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면서 오직 불확실성, 분노, 그리고 황량함만을 남겼습니다. 등 뒤에 일격, 스탈린이 침공하고 서방은 침묵한다. 9월 17일 소비에트 군대가 동부 국경을 넘었을 때 많은 폴란드인들은 그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소문을 들었지만 독일 군복을 입지 않고 독일어를 말하지 않는 병사들을 보았을 때 확신이 왔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옷을 입고 러시아어를 말하며 자신들을 동맹국이라고 소개했지만 돕기 위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비에트 종대들은 빠르게 전진했고 서쪽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로 이미 약해진 폴란드 군대는 등 뒤에서 오는 새로운 침략에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공식 성명은 그들의 진입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소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에 응답한 것이라고 말하며 폴란드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개입은 침략이 아니라 구원의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잘 만들어진 변명이었지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해방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언어와 상징은 달랐지만 강압에 있어서는 같은 또 다른 점령이었습니다. 소비에트인들이 거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소진을 의미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부는 저항하기를 원했고 다른 일부는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이중 충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동쪽에서는 소비에트의 도착 전부터 상황이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폴란드 부대들이 후퇴 중이거나 중앙지휘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고 명확한 방어선이나 충분한 자원도 없었으며 사기는 바닥이었고 물류는 붕괴되었으며 도착하는 메시지들은 모순적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징역 보고가 확인되자 일부 지휘관들은 싸우지 않고 항복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일부는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산발적인 충돌은 있었지만 조직적인 저항은 없었습니다. 의지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더 이상 그렇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비에트 군대는 확신과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도시를 점령하고 폴란드 병사들의 무장을 해제하며 깃발을 교체하고 마치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아는 듯이 즉흥적인 기색 없이 빠르게 공공 건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은 곳에서 주민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나와 지켜보았는데 소비에트인들이 자신들을 해방시키러 온다고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또 다른 점령 단계의 시작일 뿐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에 저항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아니면 적응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은 그 도착의 안도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두려움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폴란드 외교관들은 긴급 지원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런던과 파리에서 이중 침략이 진행 중임을 경고하는 절망적인 보고서들이 보내졌고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희망했습니다. 비난, 명확한 메시지, 어떤 군사 행동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지도자들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아무도 제2전선을 열거나 모스크바에 선전포고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단순히 회피되었습니다. 폴란드인들에게는 그것이 배신이었습니다.
서명된 조약들은 침략 시 도움을 약속했지만 이제 그날 잔인하게 드러난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에트 군대가 심지어 독일군과 협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충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양측 군대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심지어 포로까지 교환하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특정 도시에서는 독일군이 떠난 직후 소비에트인들이 도착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동맹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은 분명했습니다. 폴란드인들에게 이것은 악몽이었습니다. 한쪽에서 밀려나면서 다른 쪽에서는 갇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어선도, 탈출 경로도, 안전지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분할되었습니다. 소련의 도착은 민간인들에게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교, 관리, 교사, 지역 지도자 및 영향력 있다고 간주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방되었습니다. 당국은 명단을 작성하고 집집마다 수색을 실시하고 재산을 압수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단체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묵은 감정을 해소하거나 권력을 얻기 위해 이웃을 고발하거나 오래된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사회 질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부는 남쪽으로 도망치려 했고 다른 일부는 숲에 숨었지만, 도로가 통제되고 감시 초소가 늘어나면서 이동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변화가 즉시 찾아왔습니다. 교사들에게 새로운 지침이 전달되었고, 폴란드 국기는 내려졌으며 여러 마을에서 동상이 철거되었고, 신문은 다른 메시지를 퍼뜨리기 시작했으며 라디오는 어조를 바꾸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빨라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국가 상징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말하지 않고 논쟁을 피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권고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시끄럽지 않았지만 느리고 조용하게 대화, 몸짓 바라보는 방식 또는 침묵하는 방식에 스며들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일부 공동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탱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새로운 목소리를 들었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새로운 세금, 압수, 영구적인 순찰. 종교 축제는 제한되었고 공개 모임은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서서히 새로운 생활 방식이 상담이나 통지 없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 없이 강요되었습니다. 징역은 혼란스럽지 않았고 체계적이고 정확하며 흠이 없었습니다. 남쪽 국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루마니아나 헝가리로 건너가 중립적인 곳에 도달하여 이 이중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습니다. 일부는 성공했지만 통제가 강화되고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지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때때로 수용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망명 중인 폴란드 공동체로부터 환영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디아스포라가 탄생했고, 도망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증폭되었으며 각자는 같은 재앙에 대한 다른 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위 장교들은 절망적인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일부는 비무장화되었고 다른 일부는 숨었으며, 일부는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 명이 남쪽에서 병력을 재편성하려고 시도했지만 더 이상 자원이 없었고 경로가 차단되었으며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국가는 해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구조는 존재했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많은 장교들이 사라졌고 농민의 집에 피신했으며 새로운 정체성을 채택하고 사람들 속에 섞였습니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싸움을 어떻게 계속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해외에서는 망명 폴란드인들이 알리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에서 그들은 편지를 보내고 회의를 조직하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세계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신문은 독일의 징역, 프랑스의 결정, 영국의 내부 논쟁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련의 침공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일부 외교관들은 대의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더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버려졌다는 느낌이 커져갔습니다. 놀라움이었던 것이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기록 보관소는 비워졌고 문서들은 적의 손에 넘어갈까 두려워 숨겨지거나 태워지거나 묻혔습니다. 대학들은 문을 닫았고 극장도 마찬가지였으며 교회는 감시받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생활은 침묵했습니다.
일부 예술가들은 비밀리에 계속 창작하려고 노력했고 다른 이들은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억압이라기보다는 끊임없는 감시의 빽빽한 분위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행정부는 확고해졌습니다. 위원회가 임명되었고 사무실이 문을 열었으며 새로운 규칙이 부과되었습니다. 상징들, 화폐, 학교 교과서, 문서의 공용어, 공공행사에서의 깃발들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참여했고 다른 이들은 편의를 위해, 일부는 더 이상 대안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참여했습니다. 적응은 강제적이었지만 효율적이었습니다. 몇 주 안에 폴란드 국가의 눈에 보이는 흔적들은 풍경에서 사라졌습니다. 서부 전선은 폐쇄되었습니다. 동부에서는 소련의 점령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장기적인 저항을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 되었습니다. 외부에서의 재건에 대한 막연한 희망만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겨우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폴란드가 또다시 분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투도 협상도 방어할 가능성도 없이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적들의 규모와 행동할 동맹국의 부자애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보호는 제공하지 않았지만 위안을 주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미사는 상징적인 저항의 행위였습니다. 실종된 이들, 수감된 이들, 도망친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일부 사제들은 감시받았고 다른 이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억압은 큰 시위 없이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신중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국가적 결속의 어떤 초점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은 계속 자랐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제복의 잔해를 가지고 놀았으며 군인들을 흉내냈고 거의 대답되지 않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말이 적었고 민감한 주제는 피했습니다. 벽은 듣고 있었고 침묵은 보호의 한 형태이자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분열되고 혼란스러워하며 상처받은 사회였습니다. 보이는 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국가의 연속성이 깨졌고 영토 통제권을 상실했으며 모든 수준에서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세계 강대국들은 바라보고 계산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처형, 고문, 그리고 복수, 무력한 사람들에 대한 나치의 테러. 독일군은 폴란드 여러 지역에서 통제를 강화하면서 폭력이 전선에만 집중되지 않고 후방구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민간인들은 조직적인 억압, 처벌 및 제거 캠페인의 주요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영토를 점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체성, 리더십 또는 저항을 대표하는 모든 구조를 해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침공은 나이, 사회적 지위 또는 이전 활동에 구별을 두지 않는 테러 정책으로 빠르게 변모했습니다. 모든 폴란드인은 용의자 또는 적으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식인 엘리트였습니다. 공동체 지도자, 사제, 교수, 의사, 변호사 및 퇴역 장교들이었습니다. 나치에게 이들은 폴란드 민족 정신의 핵심을 대표하며 처음부터 제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도시에서 목록은 군대가 도착하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한 지역이 점령되자마자 대규모 체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되었습니다. 구금된 사람들은 경찰서, 임시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단순히 변변한 재판이나 설명도 없이 외곽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방법은 잔인하고 다양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집단 총살이 사용되었고 다른 경우에는 희생자들이 죽을 때까지 구타당하거나 경고의 의미로 마을 광장에 매달렸으며 처형이 항상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포를 심기 위해 공개적인 노출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신은 거리에서 여러 시간 동안 방치되었고 특정 지역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그 행위를 목격하거나 심지어 이후의 청소에 참여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테러의 교육은 새로운 질서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성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학생들, 전단을 배포했다고 의심되는 청소년들 또는 단순히 잘못된 시간에 폴란드어로 말한 사람들이 체포, 구타 또는 처형당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책들이 회수되고 교사들은 독일인 또는 협력자로 교체되었습니다. 민족사 교육은 폐지되고 국가 상징의 사용은 금지되었으며 폴란드 정체성에 어떤 제스처라도 보이는 사람들은 처벌받았습니다. 이 전략은 물리적인 저항뿐만 아니라 집단 기억까지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농촌 마을에서는 독일 순찰대가 사보타주범 또는 파르티잔을 찾아 길을 순회했지만 증거 없이 어떤 농부도 고발될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소유하거나 식량을 보관하거나 가족을 숨겨주거나 충분한 열정으로 인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보복은 즉각적이고 불균형적이었습니다. 독일 병사가 실종되거나 공격당하면 마을 전체가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집단 처벌로 마을 전체가 불태워졌습니다. 집들은 약탈당하고 가족들은 헤어지고 남자들은 총살당하고 여자들은 강간당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감시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통행금지, 야간 순찰 및 무작위 검문이 시행되었고 익명 신고가 장려되어 불신이 커졌습니다. 이전에 빵을 나누던 이웃들은 이제 서로를 염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협력했고 어떤 이들은 이념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많은 이들은 단순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잘못된 한마디가 비극으로 끝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무기만큼이나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었고 테러를 통해 나치들은 지원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고립을 심화시키며 모든 조직 시도를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병원들도 개입을 받았습니다. 적군 부상자들을 도왔다는 혐의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체포되었고 여러 경우에 환자들은 침대에서 끌려나와 마당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구급차들은 징발되었고 약국들은 물품을 넘겨주도록 강요받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금지하는 인종차별 규범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건강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었고 정치적 충성도나 정권에 대한 유용성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이 되었습니다. 묘지들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시신들은 이름 없이 묻혔고 공동묘지가 파여 시신들이 쌓여 버려졌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애도는 금지되었으며 장례 미사는 전복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하나 이상의 교구에서 사제들은 위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장례식에 3명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규범이 세워졌습니다. 고통은 보이지 않아야 했고 죽음은 조용해야 했습니다. 임시 수용소들은 민간인 포로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곳은 노동 수용소나 전장이 아니라 처벌과 학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구금된 사람들은 잔인한 신문, 끊임없는 구타, 무의미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며칠 만에 굶주림, 감염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기록도 이름도 보장도 없었습니다. 시신들은 쓰레기처럼 치워졌고 가족들에게는 결코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인들이 처형되기 전에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이 기록되었는데 그들은 아이들이 부모의 죽음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회당들은 약탈당했고 유대인 묘지들은 훼손되었으며 유대인 소유의 상점들은 표시가 되거나 약탈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반유대주의 범죄는 그 후에 더욱 심화되었지만 처음부터 배제, 폭력, 살인의 명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점령이나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형태를 띤 박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부는 동쪽으로 도망치려 했고 다른 일부는 피난처를 찾았지만 많은 이들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테러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 매체도 사용되었습니다. 모범적인 처벌을 경고하는 전단지들이 배포되었고 라디오에서는 새로운 규칙, 금지 및 제재에 대한 메시지가 방송되었으며 광장에는 처형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들이 본보기로 붙여졌습니다. 반역, 사보타주 또는 음모와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공식 언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적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증거는 필요 없었고 의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년 후에 수집된 증언들은 질식에 대한 공통된 감각, 즉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 하루하루가 복권과 같았고 침묵,
복종,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유일한 가능한 전략이었다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당시의 개인 일기에는 오늘은 내 차례가 아니었다 라는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사는 것은 우연의 문제가 되었고 보장이나 안전한 피난처는 없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은신처였고 학교는 감시구역이었으며 교회는 검열의 중심지였습니다. 산업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이 적을 위해 생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독일의 통제해 공장들이 재건되었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파괴자로 간주되었습니다. 파업은 사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숨어있는 가족을 도우려는 여성들은 체포되었고 아이들은 잠재적인 반대자들을 지목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사회는 작은 생존 세포들로 해체되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신뢰는 깨지고 과거는 지워졌습니다. 숲은 도망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는 패배한 군인이었고 다른 일부는 쫓기는 민간인이었습니다. 무장이 부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자원이 없는 작은 저항 그룹들이 형성되었지만 싸울 의지는 있었습니다. 나치는 수색으로 대응했습니다. 무기, 라디오 또는 금지된 깃발이 발견된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일부 마을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다른 곳들은 독일화되어 지명과 지도에 다시 그려졌습니다. 지형이 바뀌고 내부 국경이 재구성되었으며 여러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충성 문서를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거부한 사람들은 추방되었습니다. 기차는 알려지지 않은 목적지로 향하는 사람들, 완전히 흩어진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부는 강제 수용소에 도착했고 다른 이들은 단순히 실종되었습니다. 교도소는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지하실, 버려진 건물, 역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정의는 폐지되었습니다. 재판은 없었고 오직 행정적 결정만 있었습니다. 서명, 보고서, 소문만으로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테러에 의한 복종 문화가 확립되었습니다. 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생존의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결정은 신념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루 더 버티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항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조나 명확한 리더십 없이 흩어지고 조용하게 지속되었지만 절대적인 통제에서 벗어나는 최소한의 행동으로 유지되고 그 순간에 무언가를 바꿀 희망보다는 항복하지 않겠다는 필요에 의해 더 강하게 추진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탄압은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정체성을 분류하고 새로운 사회적 경계를 그었습니다. 이는 영토를 점령하기 위함이 아니라 방해되는 것을 지우고 맞지 않는 것을 다시 쓰고 새로운 규칙, 다른 언어, 다른 역사를 가진 낯선 질서를 건설함으로써 내부로부터 그것을 개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조각들로 축소된 사회, 중어를 박탈당하고 침묵에 내몰리고 눈에는 두려움이, 모든 말에는 조심성이 있었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완전히 지워질 수 없는 기억, 발음되지 않아도 살아있는 정체성, 그리고 억눌려도 사라지지 않은 무언의 분노에 여전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라를 약탈하다 파괴하지 못한 것은 훔쳤다. 독일군이 폴란드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자마자 우연이나 변덕이 아니라 명확하고 상세한 지침에 따라 신중하게 계획된 약탈 기계가 가동되었습니다. 영토를 정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비워야 했습니다. 폴란드를 영혼도 과거도 자체적인 부도 없는 자원 공급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약탈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료적인 정확성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예술품, 돈, 공공 및 사유재산, 책, 문서, 도구,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기록되고 분류된 다음 서쪽으로 보내졌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사설도서관이 가장 먼저 해체되었습니다. 대학, 수도원, 박물관 또는 단순한 학자의 집에서 책들은 지도, 설계도, 필사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압수되었습니다. 많은 서적들이 베를린이나 빈으로 보내졌고 다른 서적들은 파괴되었으며 일부는 정권에 유용할 경우에만 보존되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귀중한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지식을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기관이 폐쇄되고 역사 기록 보관소가 제거되었으며 전체 소장품들이 흩어졌습니다. 독일 문화에 동화될 수 없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박물관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독일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예술품들을 선별하여 어떤 물품을 개인 소장품이나 나치 기관으로 보낼지 결정했습니다. 폴란드 작가들이 서명한 작품들은 파괴되거나 숨겨지거나 대체되었습니다. 일부 빈방에는 독일 선전화가 걸렸고 다른 방들은 단순히 건물 자체가 폐쇄되었습니다. 조각품, 테피스트리, 과학기구, 종교 유물들이 체계적으로 약탈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술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문화 말살 작전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거나 다른 주인을 섬겨야 했습니다. 궁전과 저택 또한 목표물이었습니다. 한때 귀족의 상징이었던 것들은 국유재산이나 군사막사로 바뀌었습니다. 가구, 식기, 양탄자, 시계, 유리 제품들이 철거되었습니다.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장되어 운반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점령자들이 강제로 반출 과정을 지켜보게 했고 다른 경우에는 설명 없이 쫓겨났습니다. 훔친 물건들은 파괴되지 않고 재활용되었습니다. 크라쿠프의 침대 하나가 바이에른의 저택으로, 그단스크의 거울 하나가 베를린 주둔 장군의 사무실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약탈이 더욱 직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집들은 병사들이나 서면 명령을 가진 관리들에 의해 비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촛대, 라디오 또는 저장된 밀을 가져가든 항의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많은 마을에서 먼저 파괴하고 나중에 분류했습니다. 전리품은 농기구, 직물, 도구, 주방용품과 같은 범주로 정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추출 체인에 들어갔습니다. 쓸모없는 것이 있다면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연에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류도 사이즈와 품질에 따라 선별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예금이 동결되었습니다. 폴란드 화폐는 공식적인 효력을 잃었고 새 화폐가 도입되었으며 자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금고는 강제로 열렸고 금고에는 녹여졌으며 보석은 압류되었습니다. 금융사무소는 독일에서 파견된 회계사들의 손에 넘어갔는데 이들은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자원을 재분배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 기업 또는 교구에 속했던 것들이 제국 재무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채권, 주식, 연금, 기금이 몰수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누군가 항의하면 그의 서류는 다른 사무소, 즉 보안사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산업기업들도 예외 없이 개입당했습니다. 공장들은 독일인의 손에 넘어갔으며 그중 많은 곳이 정권과 유착된 사업가들에게 선물로 할당되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새로운 소유주처럼 운영되는 관리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기계류는 부분적으로 해체되거나 전쟁 생산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시설 전체가 독일로 이전되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재구성되었습니다. 강철, 석탄, 목재, 고무 등 원자재는 무제한으로 추출되었습니다. 철도 노선은 약탈품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조되었습니다. 국가 인프라는 국가를 고갈시키는 단순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상점들은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재고 조사가 이루어졌고 상품에는 라벨이 붙여진 후 선택되었습니다. 상인들은 계속 영업할 수 있었지만 강제된 규칙 아래에서였습니다. 그들의 이익 대부분은 몰수되거나 직접적으로 독일의 이익으로 전용되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점령국에 유리한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수입은 독일 공급업체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역 경제는 완전히 종속되었습니다. 폴란드 구매자는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것만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진열장은 선전물로 가득 찼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마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도 도시만큼 약탈이 심각했습니다. 곡물창고는 비워지고 가축은 몰수되었으며 작물은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농산물은 독일 당국에 의해 고정 가격으로 구매되는 농업 캠페인이 조직되었지만 그 대금은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농민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처벌받았습니다. 우유, 달걀, 고기, 곡물 등 모든 것이 제국의 필요를 위해 농촌 지역에서 유출되었습니다. 특별 창고가 건설되었고 할당량이 부과되었으며 감시 시스템이 시행되었습니다. 굶주림은 흔한 일이 되었지만 창고는 여전히 가득 차 있었고 다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반려동물도 약탈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품종견이나 말의 소유를 신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전자는 장교들의 반려동물로 몰수되었고 후자는 운송 또는 견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허용되는 동물의 종류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가장 튼튼한 말들이 독일로 끌려갔습니다. 그 대신 때로는 늙거나 병든 개체가 남겨졌습니다. 모든 것에는 가치가 할당되었고 모든 것은 도난당할 수 있었습니다. 약탈은 사원에도 미쳤습니다. 교회는 황금뿐만 아니라 전례용 물품, 촛대, 자수직물, 성배, 십자가상까지 내부가 약탈당했습니다. 일부 종교적 이미지들은 파괴되었고 다른 것들은 해외로 팔려나갔습니다. 한 경우 이상으로 청동 종들이 녹여졌습니다. 영적인 약탈은 물질적인 약탈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의례와 새로운 계층이 강요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찬송가가 교체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 부족을 이유로 예배당이 폐쇄되었습니다. 믿음은 점령군에게 반대되지 않는 경우에만 유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대학과 학술원도 비워졌습니다. 과정만 폐쇄된 것이 아니라 장비, 현미경, 망원경, 수술도구, 심지어 전체 실험실까지 가져갔습니다. 지식의 유통은 멈췄습니다. 출판물은 중단되었고 과학 저널은 사라졌습니다. 일부 기록은 옮겨졌고 다른 기록은 파괴되었습니다. 협력을 거부한 교수들은 추방되거나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는 타인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시되었습니다. 자율적인 아이디어 생성의 모든 가능성은 제거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사고는 말조차 하지 않아도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국가기록보관소는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등록부, 토지대장, 인구조사, 공증기록, 사법문서, 소유권 증서 등 모든 것이 탈취되어 많은 경우 국외로 보내졌습니다. 서류를 통제하는 것은 역사, 재산, 정체성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서가 사라지면서 청구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수천 가구가 자신들의 소유권, 권리, 법적 유대를 잃었습니다. 새로운 기록에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했던 것은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약탈에는 개인 물품도 포함되었습니다. 시계, 사진기, 악기, 타자기, 많은 것들이 기차역, 가택 수색 또는 강제 이주 중에 압수되었습니다. 점령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전리품이었습니다. 서명된 예술작품이든 가족 편지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운반할 수 있다면 가져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괴했습니다. 목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남지 않게 하여 그 나라가 스스로의 조각들로부터 재건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사라져 갔습니다. 약탈은 단지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일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면적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은 가난하게 만들고 지우고 복종시키려 했습니다. 절도를 통해 한 국가를 자원과 기억이 박탈된 텅 빈 영토로 변모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물품이 회수되었지만 피해는 더욱 깊었습니다. 나치 약탈이 가져간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 정체성, 계획, 뿌리였습니다. 한 나라는 폭탄만으로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자, 트럭, 그리고 공식 인장으로도 비워집니다. 정말 세상이 지켜보는 동안 폴란드는 그렇게 함락되었다. 지난 9월 몇 주 동안 지도가 양쪽에서 징역하는 독일과 소련의 줄무늬로 물들고 통신망이 하나씩 끊어지고 지방정부가 사라지며 많은 도시들이 더 이상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는 폴란드 군인 전체 집단이 여전히 명확한 전선이 존재하는 것처럼 계속 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쪽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적을 알지 못했고 다른 이들은 알았지만 항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원칙 때문에, 명예 때문에 혹은 단순히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며칠 더 저항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가장 강렬한 에피소드 중 하나는 바르샤바 방어전이었습니다. 수도는 첫째 날부터 맹렬히 폭격당했고 병사, 경찰,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이 단호한 저항을 조직하는 임시 요새로 변모했습니다. 구역들은 방어 구획으로 나뉘었고 바리케이드는 가구, 돌, 전복된 전차로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주민들은 공원에 참호를 파고 야간 경계 근무를 조직하며 밤새 손상을 수리했고 매일 포탄이 떨어졌지만 도시는 저항했습니다. 독일군의 각 공격은 예상치 못한 방역을 받았고 전선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심부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중앙의 지휘 없이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흩어진 부대들은 폴란드군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을, 숲, 언덕에서 진지를 유지했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탄약이 소진될 때까지 싸우기로 결정했고, 다른 이들은 재편성을 위해 헝가리나 루마니아 국경을 넘기를 바라며 남쪽으로 철수하려 했습니다. 일부는 성공했지만 다른 이들은 가로막히거나 혼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싸우려는 의지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가장 오래 지속된 저항의 중심지 중 하나는 바르샤바 근처 모들린 요새였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몇 주 동안 끊임없는 포위 속에서 저항했습니다. 진지는 매일 폭격당했고 보급품은 부족했지만 그들은 전선을 유지하고 밤새 방어시설을 수리하며 가진 것만으로 방역했습니다. 독일 증원군의 도착으로 압박은 가중되었고 결국 외부 지원이 불가능해지자 요새는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함락되었어야 할 진지에 적군이 시간과 병력, 자원을 투입하도록 강요한 후에야 항복한 것이었습니다. 동쪽 르부프 근처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도시는 두 전선에 의해 포위되었지만 수비수들은 여러 날 동안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대들은 발견하는 모든 것으로 임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빽빽한 숲과 적의 진격을 어렵게 하는 수로와 같은 지형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이 반대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자 상황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된 지휘관들은 전멸을 피하기 위해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남쪽에서는 푸셰미실과 같은 도시들도 저항했습니다. 소수의 병력에도 불구하고 수비수들은 여러 날 동안 산강 도하 지점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야간 순찰이 조직되었고 모래주머니로 진지를 강화했으며 좁은 거리에는 사격선이 그려졌습니다. 적군은 전차와 중포를 앞세워 진격했지만 지형에 대한 지식과 지역 주민들의 투지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방어를 지속시켰습니다. 결국 도시는 함락되었지만 공격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힌 후였습니다. 카르파티아 산맥에서는 전체 부대들이 슬로바키아 또는 헝가리 국경에 도달하기 위해 산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모두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적군 부대에 의해 가로막혔고 다른 일부는 매복에 걸렸지만 많은 부대가 중앙지휘부와 연락 없이 작은 그룹으로 계속 전진하며 강, 숲, 눈 덮인 고개를 건넜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나라를 떠나 재집결하여 망명지에서 계속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성공하여 프랑스나 영국에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도중에 사라져 운명이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항복이 군사적 패배의 결과가 아니라 고립의 결과였습니다. 일부 수비대는 나라 전체가 이미 붕괴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도달하지 않았고 라디오는 먹통이었으며 작은 도시에서는 장교들이 확인할 수 없는 항복 제안을 가진 적군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일부는 지쳐서 수락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확인을 받을 때까지 계속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경우에서 전투는 양측 모두 세계 다른 곳에서는 폴란드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며칠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폴레시의 늪지대에서는 프란치셰크 클레베르크 장군이 이끄는 저항에 거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 흩어진 부대의 잔해로 그는 나머지 나라가 이미 점령되었을 때에도 계속 작전 중인 전투 집단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클레베르크는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적용하여 이동식 방어를 조직하고 지형의 전략을 맞추고 사기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공격 아래 여러 날을 저항했고 결국 물류도 도망칠 가능성도 없이 10월 6일에 항복했으며 이는 조직화된 저항의 마지막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해군 활동도 있었습니다. 폴란드 함대의 일부 함선은 영국 항구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함선들은 항공기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해안은 초기부터 상실되었지만 해군 분견대와 해안방어부대는 탄약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발포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오직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전선을 방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려두는 것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적군이 완전한 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기꺼이 싸울 병사들이 있는 한 계속할 것이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저항은 항복을 거부하는 하급 장교나 무장한 민간인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광장에는 참호가 파였고 문으로 바리케이드를 세웠으며 교회가 지휘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계속 저항하던 도시들은 증원군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비군도, 비행기도, 외국 지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항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어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헐거운 부품으로 무기를 수리하고 탄피를 재활용하고 즉석 폭발물을 만들었습니다. 밤은 재편성하고 죽은 자들을 묻고 남은 얼마 안 되는 것을 재분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항복하지 않는 하루하루는 작은 승리였고 비록 종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말입니다. 전선 간 통신은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부대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 싸웠습니다. 명령은 도착한다 해도 기마병이나 도보 메신저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지도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온 나라가 전선이었지만 동시에 전선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사방에 있었고 지형은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일부 파견대는 숨는 것을 택했습니다. 무기를 묻고 군복을 숨기고 흩어졌습니다. 모두가 항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시 싸울 다른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싸울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생존하고 남은 것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국경을 넘고 피난처를 찾거나 시골 지역으로 사라졌습니다. 저항은 항복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모했습니다. 이전에는 대대들이 있던 곳에 비밀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방어선이 있던 곳에는 지하 네트워크가 성장했습니다. 군대의 몰락이 싸우려는 의지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의지의 변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배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패배로 얼룩졌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의지로 가득 찬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마지막 전투들은 짧고 절망적이었으며 종종 전략적 의미가 없었습니다. 일부 수비대는 마지막 탄약까지 발사했고 다른 수비대는 목적 없이 후퇴했습니다. 가치 없는 언덕이나 사용되지 않는 다리를 두고 싸웠지만 여전히 군복을 입고 무기를 손에 든 병사들이 있었고 싸우지 않고 항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항복은 단일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순으로 가득 찬 분열된 과정이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공식적인 항복 문서가 서명되었고 다른 도시에서는 병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체포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체로 항복했고 어떤 이들은 홀로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대우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자신의 검을 보존했지만 다른 이들은 신분이 확인되자 구타당했습니다. 종말은 위험 있지도 일률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지휘하고 있는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달랐습니다. 날이 갈수록 전투의 지형은 축소되었습니다. 저항의 거점들은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민간인들은 더 이상 아군 병사들이 남아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군복은 사라지고 폴란드 국기는 더 이상 펄럭이지 않았습니다. 점령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숲속에서 어떤 언덕 위에서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총을 쏘거나 미래 없는 진지를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폴란드 전쟁은 콕에서 마지막 전투원들이 항복하면서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불과 5주 만에 일어난 일은 이미 세계의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었다. 폴란드인들은 용감하게 싸우고 수백 대의 적 탱크와 비행기를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더 잘 갖춰져 있으며 무자비한 2개의 군대에 맞설 진정한 기회를 결코 갖지 못했다. 처음에는 무방비 상태의 도시에 대한 독일군의 공습이 있었고 수천 명의 민간인이 폭탄 아래에서 죽었으며 그 후 대규모 처형, 보복, 그리고 곧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인종폭력의 시작이 뒤따랐다. 동쪽에서 붉은 군대가 진입했을 때 폴란드는 살해하고 추방하고 인종이나 사회 계급 기준에 따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분류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2개의 전체주의 체제 사이에 갇히게 되었다. 인명피해는 엄청났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죽었고 총 25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가장 특징 지은 것은 그것이 예고한 것이었다. 전투원과 민간인을 분리하는 선의 소멸, 전쟁 도구로서의 테러 사용,
체계적인 절멸의 등장, 그리고 도움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를 홀로 남겨둔 서방 연합국들의 절대적인 냉소주의였다. 따라서 1939년 9월에 시작된 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수년간의 잔혹한 점령, 홀로코스트, 그리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갈등에 잠기게 될 유럽의 서막이었다.